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서울의 봄 특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의 사정들 그리고 전두환 장군의 빌드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는 12.12 그 당일의 이야기 예,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 한번 좀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2.12가 일어나기 전 직전에 상황이 영화에도 보면 되게 이제 급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 입장에서는 영화에서는 정상호 사령관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너무 합동수사본부장 전두광이 너무 월권행위가 심하다. 지금 수경사령관 임명하는데 거기서 노태건 사단장을 임명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막 월권행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정보망은 그쪽이 다 지어지고 있고 이제 수경사령관에 이제 여기서 영화에서는 이태신 장군으로 나오죠. 장태환 장군. 네네네. 정우성 씨.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전두환 측 입장에서는 그때 이런 이제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정승화 계엄사령관 입장에서 이 하나회가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좀 떼어놔야겠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분리시킬 방안들을 연구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내려놨다는 게 다 또 입수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인사 조치를 하겠다니까 뭐 먼저 움직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군내 선전 작전, 선전 선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네. 어떻게 대통령이 시해된 당일날 중앙정보부장하고 육군 참모총장 같이 있었냐?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둘이 분명히 손잡고 뭐 하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영화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12월 10일 날 결국 정승화 사령관을 납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가는 내가 어떻든 받아올 테니까 재가를 어떤 사후 재가라도 받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대통령 임명한 거고 대통령이 재가를 못 받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하극상, 쿠데타, 군사 반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장군은 어쨌든 그 합수부에 있는 사람이고 계엄사 사령관이 이제 바로 그 직속 상관입니다. 직속 상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직속 상관인 정승화를 잡아 넣으려면 그렇죠. 어쨌든 그보다 더 높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재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는데 그거 받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대통령 시해 사건 이제 이거 관련해서 총장님에게 잠깐 이야기를 들으러 우리 수사관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제 미리 통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역사에서 보면 이제 보안사 인사처장을 했던 허삼수 대령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수사국장 수사단장을 했던 우경윤 대령 두 명이 이제 가는 거죠. 그 두 명이 그러니까 정승화 사령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자는 거 되는 거죠. 가시자. 그럼 그 당연히 안 되죠. 그 와중에 당연히 이제 그 공간 병력하고 결국 충돌이 벌어졌죠. 그 정승화 장군 회고록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창을 깨고 이제 M16으로 무장한 이제 군인 한 명이 들어와서 총을 딱 자기한테 들이댔는데 가슴팍에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전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사상자는 한 명이고 이제 한 20명 이상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총장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가장 이제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그리고 육군특전사령관 정병주 이 장군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이제 손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 이 하나의 측 전두환 측에서 연희동에 그냥 우리 친목 도모천에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딱 묶어 놓은 거죠.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죠. 영화에서 나오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연락이 가니까 바로 이제 복귀를 하고 하는 와중인데 이미 뭐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미 수경사 사령관하고 그 특전사령관은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실체 부하들이 전부 다 하나의 쪽에 다 붙어 있으니까. 수경사나 특전사의 핵심 부하들은 다 이미 하나회 소속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작전을 딱 짜가지고 11월 10일 날 거사를 하기로 하고 작전을 짜고 영화에 보면 주요한 장군들과 대령들이 전부 다 경복궁에 30경비여단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반란군들의 헤드코트가 되는 거예요. 지휘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 30경비단의 단장이 바로 장세동 대령입니다. 나중에 전두환의 핵심 측근 신복이 돼가지고 안기부장을 했던 장세동. 그 경복궁에 다 나오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그 안내상 배우가 나오는 역할이 바로 이제 황영시 1군단장 장군들도 나오고 전두환 장군의 선배들 그리고 이제 33경비단 경복궁 33경비단 이 경복궁에 있는 부대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수경사 관할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직속 상관인 장태환 장군은 안 하고 다 이제 전두환 쪽에 아예 붙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럼 정병주 장군의 특전사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일공수 여단, 일공수는 박희도 거기도 이쪽에 붙어 있죠. 삼공수 여단장인 최대창도 붙어 있고 공수 여단 4개 중에 수도권 4개 중에 3개가 전부 다 이제 반란군 속에 돼 있는 거죠. 약간 지금 어렵죠, 군대 얘기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을 지키는 주변에 있는 부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거기에 부대장들이 이제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 장태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 부하들이 다 전두환 밑에 있는 한화의 소속.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뭘 할래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됐나? 네. 자, 바로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평시작전지휘권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작전지휘권이 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병력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하고 협의 없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 병력을 그죠 우리 국군을 그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한미군 쪽하고 협의 없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부대가 딱 2개 있어요. 그게 바로 수경사하고 특전사예요.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수도경비사령부하고 특전사. 지금 이제 수방사로 바뀌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그 2배는 그래도 그건 대통령의 친위 부대예요. 가장 좋은 이제 물자와 지원과 이런 게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가 결국 이 수도 서울과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장군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 입장에서는 이 2 장군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장태환 장군과 정병주 장군. 그러니까 여기가 흔히 말하는 경북군맥이에요. 이게 5.16도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이북군맥들과 뭐 인안군맥들과 그리고 정규 육사 출신들이 자꾸 진급이 늦어진다 이래가지고 인사적체가 문제가 됐거든요, 하나가. 이때도 인사적체 문제가 좀 깔려 있어요. 이때 정규 육사 출신들은 이제 선두주자들은 장군을 달았습니다만 네. 그 당시 육사 17기 대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뭐 장세동은 16기고 김진영 그리고 허삼수, 허화평 그리고 나중에 그 전두환의 경호실장했던 안현태, 노태우 대통령의 경호실장하고 안기부장 했던 이현우 막 이런 사람 전부 다 육사 17기예요. 그 육사 17기가 그 당시 우리나라 육군 연대장의 거의 절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인사 적체가 심했고 그때 그리고 장군을 하면 되잖아요. 별을 달면 육군 중장까지 한 20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계급 정리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뭐 그러니까 준장은 한 7년 할 수 있고 소장은 7년. 그러니까 중장까지 가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저히 그 전두환 그 당시 장군이 계속 개탄을 했대요. 이래 되면 우리가 언제 내가 대장 별 4개 달아보느냐. 환갑년부터 달아보겠다. 이런 막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육사 17기는 17기대로 아니 우리 나이가 지금 이래 있는데 우린 언제 한번 장군 되나. 이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실제로는 쿠데타는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업혀갔다는 거죠. 17기가 다 했다는 거죠. 총잡이든 전부 17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역할을 예전에 5.16 쿠데타 때 육사 8기가 실무적인 역할을 다 했듯이 12.12는 실제로는 육사 17기가 다 총잡이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당시 인사적체가 심했고 또 인사적체 하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경북군맥과 경남군맥 아까 제가 말한 정승화, 정병주, 장태환 이쪽은 경북군맥으로 쳐요. 경북에서도 더 북쪽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두환 같은 경우는 합천 출신이고 대구에 성장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제 수경사령관 했던 윤필용 장군이 있죠. 그쪽이 청도인데 경남군맥의 대부로 치거든요. 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경남군맥에 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군맥과 경남군맥의 다툼으로도 봐요. 그 내부에서 또 소지역 갈등도 깔려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사적체와 이런 것들도 분명히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 요소고 실제 그래서 딱 그 12.12가 있고 나서 신군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게 군인사법이에요. 제일 먼저 손절한 게 군인사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전부 다 이제 인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죠. 수경사 사령관은 노태우. 뭐 그런 식으로 전부 자기들 위주로 모든 핵심 알짜 보직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군인사법을 가장 먼저 손절한 걸로 봐서 이 12.12 원인 중에 하나 중에 인사 적체도 분명히 깔려 있었다. 군인들의 불만들, 장교들의 불만. 그러니까 이거와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한 80명을 보냈다고 하죠. 한남동 육참총장 공간에 80명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 입주를 안 했다고 하죠.
예전이 본래 최규하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리 공간에 총리 공간이 있죠. 거기 있었거든요. 총리 공간에 갈 때 영화에서 보면 되게 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 가서 서로 뭐 실갱이하고 체포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경호병을 아주 수십 명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미 딱 그 총리 공간에 들어가면서 무력화를 딱 해놓은 거죠. 딱 그 장악을 했군요. 장악을 해버렸죠. 더 이상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외부와 연락할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갔죠. 안 그러면 그렇게 어설프게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미 딱 그렇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다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이거 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거는 팩트인가요? 이것도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시 네. 총리가 신현학 총리였거든요. 신현학 총리. 예. 근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전에 자유당 정권 때 이 사람도 부정선거 관여 혐의로 그때 깜빵에 가 있었거든요. 자유당 때.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3.15 때? 부정 자유당 때. 아유, 오래되셨네. 네,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었던 홍진기. 홍진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사람 부흥부 장관이었죠. 신현학 경제 관료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 컴백했습니다만 이 사람도 장난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현학 그 당시 총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때 청문회 나오고 할 때는 내가 간밤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설인데. 그 최규하 대통령이 신현학 총리한테. 근데 뭐 그건 설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1995년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게 해갖고 12.12와 5.18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을 때. 네.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거부하면서 한마디 말만 남겼죠. 항용유해.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네. 주역 공부를 하셨나 본데. 항용. 보통 이제 임금을 용어에 비유하는데. 네. 잠용이 있고 우리 잠수할 때 물에 잠겨 있는 아직까지 잠재력을 네. 그다음에 현용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제 자질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임금이 딱 성군이 된 비룡 하늘을 날아야죠. 네. 비룡이 성군이에요. 근데 비룡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항용하면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만 가는 거예요. 그럼 항용은 나아가면 결국 폭군이 되는 거죠. 지 마음대로 다 해야 되니까. 물러서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아만 가면 결국 항용 계속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용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때 뭐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제대로 신군부 견제를 못했다는 의미로 이제 항용유예를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 항용은 본인은 그 당시 최규하 대통령 입장하고 맞는 건 아니죠. 항용은 독재자 폭군이거든요, 사실. 항용 근데 이제 그런 말로 한 거예요. 자기의 심정은 항용유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됐는데 뭐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결국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에 말을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도 뭐 수많은 몇 명의 이야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갔는데 안 해주니까 뭐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르르 갔다고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위압을 줘야 되잖아요. 네. 딱 여러 명이 들어가고 딱 들어갔다는 거죠. 장군들 다 우리의 뜻입니다. 이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군은 일부러 권총을 떨어뜨렸다잖아요. 일부러. 너 안 해주면 죽어. 이런 거죠. 일부러 권총 툭 떨어뜨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총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딱 이런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무력 시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위법 행위가 있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 한 거죠. 새벽에 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제가는 아주 늦게 사후 제가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당시 한 6천 명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되게 이제 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모든 통신 정보망을 보안사가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안 움직여요, 다 아무도. 그리고 이미 하나회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팩트입니다. 동시에 이제 특전사에 그 영화에서는 8여단으로 나오는데 뭐 실제 특전사는 홀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어쨌든 8여단 나오고 그렇게 해서 1개 여단이 이제 부천 쪽에 있었나요? 그게 서울로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네.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제 명령을 듣고. 근데 그 당시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지금 유고 상태니까 참모차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실제 윤석민 당시 참모차장이에요. 네네네. 이 사람 쪽으로 해가 중재를 해가지고 자 서로 우리 여기 병력이 들어오면 서로 큰 불바다가 일어나니까 물리자. 그래 물린 건 사실이에요. 거기 그건 팩트입니다. 거기 이제 아직 안 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2사단인가가 이제 서울로 막 올라오고 있고 막 오고 있어요. 2여단이죠. 2여단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그래도 8사단 하여튼 영화에서 8여단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빨리 와야 된다. 네. 니네가 오면 얘네보다 더 그러니까 2여단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니네가.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 이렇게 막 네. 설득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갈게 했는데 그걸 막은 사람이 바로 그 육군 참모 차장. 예. 그죠? 참모총장 바로 밑에 있는 참모차장이 야 지금 2여단이랑 8여단 니네 붙으면 큰일 난다. 예, 그래서 내가 말로 잘 설득할 테니까 전두환 내가 잘 설득할게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2여단은 몰래 이제 서울로 그렇죠. 돌아왔죠. 왜? 예, 그러니까 8여단은 들어올래다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2여단 그러니까 반란군들만 싹 몰래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거기 2여단은 나오는데 1여단이죠. 실제 인물은 박희도 여단장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반란군 입장에서는 네.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핵심 또 했다 이렇게 권력이고. 보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결국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육군 참모차장 영화에서 보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분은 결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최장기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네, 했어요? 국방부 장관 한 3년 가까이 하죠. 아, 그러니까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자기네 권력 잡는데 그래도 꽤 도움이 됐다 생각을 했는 네, 모양이네요. 합참의장 시켜주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다 했죠. 네.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이 수습을 해야 되는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수경사의 가장 핵심인 30여단, 33여단 이미 다 이쪽 아예 뭐 반란군의 본거지가 되어 있고 네. 본부 직할 부대는 나중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다 모아보니까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태환 예. 장군의 수경사의 직할 부대. 수하에는 네. 그 다음에 정병주 사령관도 그 당시 거해동인가요? 그쪽에 있었나요? 육군 특전사가 서울 송파구 거해동 쪽에 송파구, 네네. 3여단 안에 그 공수 특전사 본부가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3여단에. 3여단이라고 하면 모를 겁니다. 아, 네. 예, 3여단. 그러니까 이게 크게 군대 편제가 제일 위에가 군단인가요? 군이 있고 1군, 2군, 3군 할 때 군이 있고 1군, 2군, 3군. 군, 그 다음에 저 내버려 두고 그냥 가세요. 아니야. 끌고 갈 거야. 군이 그냥 있고 가세요.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군단이 있고 군단, 그 다음 사단이 있고 사단 밑에 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고 연대, 대대가 있고 대대, 중대, 소대, 소대. 군대 이렇게를. 됐어? 네. 포기한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도 3군 사령관 그때 이근영 사령관인데 거기도 나오죠. 박원상 배우가 나오는 네. 그 역할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3군이 화력이 가장 많거든요. 아, 1군, 2군, 3군 중에 1군은 이제 동해안 아. 동부 전선이 1군 네네네. 사령관이고 원주에 본부가 있었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3군이 이제 결국 이 수도권하고 다 가는 이 3군의 우리나라 화력에 거의 태반이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집중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 이제 우리 전라도 경상도 합치는 남부 지방이 2군. 2군. 2군은 아무래도 이제 후방이니까 약간. 그러니까 3군에 다 실병력하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네.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만 3군 사령관도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장태환 사령관이 그 실제 녹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려 해도 3군도 이미 다 하나가 다 장악해가지고 뭐 안 돼요. 그래서 3군 사령관도 다음날 체포돼요. 그냥 자기 부하들한테.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 와중에 결국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본부로 귀환했는데 뭐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 8공수밖에 안 나오고 근데 거기도 국방부 말을 들어야 되니까 가는 거고 결국은 그 사무실에 있다가 결국 3공수 자기 바로 부하들이 체포하러 오는 거죠. 총을 들고 체포하러 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 바로 정혜인 배우가 하는 김호랑 소령이죠. 아, 김호랑 소령. 예, 그 김호랑 소령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삼공수 맞습니다. 맞나요, 그분이? 네, 맞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딱 두 분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나는 너네 같은 놈들이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다가 네. 아마 총상을 입고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순직에서 전사로. 아. 반란군하고 이제 교전 행위였으니까. 아, 원래 순직 처리됐다가. 네, 순국이죠 그러면. 네. 근데 여기는 참 이제 비극적인 행위 그게 많죠. 가족들이. 아, 그분의 김호랑 소령의 가족분들이 좀 힘든 삶을 좀 사셨군요. 네. 와이프. 원래 이제 장태환 그분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만. 네, 결국 뭐 조선기 소설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우리 소설가 조선기 예전에 그 우리 시대의 사랑 뭐 그리고 우리 영화했던 라하트 하에렛 뭐 이런 소설로 유명했죠. 우리도 다뤘는데
그 조선계 소설가가 알고 보니까 그 김호랑 서령의 부인이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을 썼단 말이죠. 김호랑 서령 부인도 결국 실족사로 지금 뭐 됐는데 네.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안티고네의 밤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단편 소설. 안티고네가 안티고네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호랑 서령의 부인 백영옥 여사 주제로 소설도 썼죠. 네. 참 비극적으로 끝났죠. 아무도 이제 그 자식도 못 두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호랑 소령은? 김호랑 서령은 이제 그냥 총상 그때 이제 바로 총액 즉사를 하신 거죠. 뭐.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명. 너무 충격을 받아 실명을 했죠. 실명? 했어요? 물론 이제 시력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받아 실명했고 또 실명이 된 것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총격을 가한 부대원이 바로 집에 아래층 위층 살던 사이였다는 거죠. 같은 육사 선배, 특전사 선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중령 소령이고 선후배 형님 동생처럼 했는데 네. 어떻게 우리 남편을 이렇게 했냐?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내분도 네. 실명하시고. 그래서 아내 되신 백영옥 여사가 이제 부산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뭘 하다가 결국 이제 자비원인가 하여튼 상담 이런 업무도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실족사로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도 약간의 의문이 좀 남는. 남죠. 그리고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비극적이 됐죠. 결국 이제 구금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장태환 장군이 이제 그 수경사, 수도경비사령부 그렇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렇죠. 정우성 배우가 나오고. 네네네. 부친이 이제 결국 그 아들이 잡혀가고 이러면서 일단 12.12 끝나고는 끝나고는 끝나고 잡혀가서 몇 달간 구금이 됐죠. 몇 네. 달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부친 같은 경우도 낭담하셔가지고 계속 하시다가 음주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이제 공부를 잘했죠. 서울대 자연대 미생물학과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아들도 결국 계속 방황하고 이러다가 할아버지 산소에서 의문사로 변사체로 발견됐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를 다 잃어버렸죠. 3대 중에 네. 장태환 장군 말고 위아래가. 그 장태환 장군이 이제 2010년에 그 돌아가시고 네. 또 부인분도 얼마 안 있어갖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참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쁜 놈들이 발 뻗고 잘 잔다고 그런 거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 죽고 네네네네.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지휘를 해도 지휘가 이미 안 막혀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이미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이게 형성이 돼버리고 공적인 그걸로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개 보면 이게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맞죠? 공식 지휘가 있고 군은 명령 지휘 복종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명령을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바로 직속 상관의 명령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뿌려진 정치 군인의 씨앗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상적으로 법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군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하나회라든지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안 되는 군대 내 사조직이 있었고 그걸 최고 권력자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와중에 어떻게 법과 명령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치잖아요. 법치가 아니라. 네네네. 대통령 자체가 법으로 통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인치로 자의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씨앗이 결국 오래 갔던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과연 누구의 명령을 듣겠냐 이거죠. 법과 제도에 따른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거죠. 네네네. 법과 제도 그리고 법과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이 비상 상황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결국 이제 국민에게 모두 이제 피해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최규하 당시 대통령도 그 9시간 반을 버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노지현 국방장관을 찾아와가지고 국방장관이 먼저 그러면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니까 자기도 사인을 해준 거죠. 이제 장관도 사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결국 이것은 이제 합법적 쿠데타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애초에 검찰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 논리였죠. 쿠데타 이게 일어났고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 영화상에도 나오잖아요. 전두광이 말을 하잖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일본 말이에요. 그게 실패하면 역적, 성공하면 관군. 관군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95년 이제 말에 결국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다시 법의 처벌이 따랐죠. 그래서 지금 가담했던 그 당시 경복궁에 모였던
많은 이제 그 장승들이 네. 처벌을 받았죠. 물론 처벌받고 바로 다 사면복권대가 다 나왔습니다. 얼마 살지도 않았죠. 네. 한 대부분 한 2년 살고 다 나왔죠. 근데 이제 고통받은 사람들은 뭐 끝까지 고통받는 거고. 네, 참 네, 이게 네.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실이었죠. 네. 아니 그렇게 그러면 12월 12일 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예. 그럼 그 뒤로는 뭐 신군부 세력이 뭐뭐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인사 조치가 일어나는데 일단 사람부터 수경사 바꾸는 사령관 거기서 영화에도 나오면 노태우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전두환 장군이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다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하게 됩니다. 중앙정보부장 서리?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은 겸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그 찾아낸 것처럼 서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고 서리. 약간 비서 같은. 그러니까 우리 느낌인가요? 총리 서리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인준을 받지 않을 때 네. 서리, 국무총리 서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다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합수본부장 하면서 계속 같이. 합수본부장도 해야 되고. 중앙정보. 그렇게 딱 나타날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 장악 다 끝났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군을 다 장악하면 끝난 거거든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실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단장. 사단장 중에서 연대장이 최고죠. 실제로는 연대장이 자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육사 17기가 대활약을 펼쳤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5공화국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호화평, 허삼수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민정수석, 사정수석을 하면서 자기들은 공동 주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정권에. 전두환 장군은 그냥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전두환 인척이잖아요. 장영자 사건 때. 네네네. 이 사람들이 이거 세게 나가자 했다가 결국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려갖고 이 두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82년에 다 쫓겨나버려요. 아 그래요? 너희들은 내 한참 밑이야. 너희들이 지금 청와대 수석하니까 뭐 너희들이 대단한 줄 아나 본데 그렇게 둘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날아가면서 자리를 제안한 게 철도청장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청와대 최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 우리는 안 받는다 해가지고 둘이는 그 안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나오는 33 경비단장 했던 김진정 대령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육참 총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우리가 누군데 이런 게 엄청 강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85년 총선 때도 뭐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을 무조건 찍으라는 군대에서 무조건 찍으라 했거든요. 그때는 네. 그런 지시를 우리 거부했다가 또 물도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육참 총장이 됐는데 그 1993년에 그게 이제 2월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 취임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하나회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제대로 아무런 개혁을 못할 거다. 하나회가 항상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1993년 3월 8일 뉴스가 나오는데 전격적으로 김진정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막 완전히 대문자. 그 이후로 2, 3일부터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안병호 수방사령관을 날렸습니다. 계속 별들이 한 달 사이에 별이 막 수십 개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승도 대령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군인 아파트에 하나의 이제 요원들 있죠. 하나의 11기부터 네네네. 그 명단을 뿌리겠단 말이죠. 명단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명단 살포해갖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의 네네네. 군분의 사조직 척결해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쫙 완전히 샥 다 이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결국 우리 민주정부의 어떤 세대 교체의 가장 큰 밑거름입니다. 군이 항상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또 쿠데타 일어난다는 얘기가 막 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불안했겠네요. 1995년에 역사 바로 세계할 때 이제 전두환 당시 전 대통령이 연희동 골목에 나타나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막 한판 붙자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합천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두 그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바로 검찰에서 차 수사관 보내갖고 거기서 바로 이제 체포해갖고 바로 데리고 왔거든요. 밤새 바로 잡으러 내려가서 바로 합천에서 체포해가 바로 왔단 말이죠. 올 때 한 번도 안 씻다잖아요. 전두환 그 당시 전 대통령이 소변을 누고 싶다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왜냐면 그때 심각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 이야기로는 군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어떻든 넣지 않으면 이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군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 군이라는 게 항상 우리나라 민주에서 가장 마지막 비토 세력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군이 이 5.16도 있었지, 그 12.12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군이 우리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헌정 중단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아니 어떤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군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회를 어떻든 그때 해체를 했기 때문에 1997년에 최초의 어떤 정권 교체도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이제 죽고 검사의 시대가 온 거네 그러면 그죠? 그 뒤부터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1987년 이제 6월 항쟁 이후로 이제 헌법이 들어서고 나서 연구자들이 보면 물론 이제 검찰의 힘이 세어졌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힘이 세진 사람들은 재벌이죠. 대기업 힘이 가장 세졌죠. 그래요? 그 육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수혜 세력들은 이제 대기업이 가장 힘이 세고 뭐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막 검찰이고 이렇게 보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걸 봐야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네, 거. 여튼 하나회 그러니까 그 12.12 이후에 예. 전두환 장군은 모든 예. 권력을 이제 확 틀어줄 수 있게 됐고 네. 그다음에 군에서도 뭐 참모총장 뭐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냥 오로지 전두환 그리고 네. 그의 네, 하나회 세력들 그 당시 이성 육군 참모총장이지만 의미가 없고 다 그냥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을 신군부 그러니까 대령들이 다 주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연희동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영화상의 전두광 소장이 네, 이야기를 네, 하는 네, 거죠. 네. 너희 대령들 말이야. 너희도 별 달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 17기 너희들 서울대 다 갈 수 있었잖아. 너희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갔잖아. 너희들 머리 좋잖아. 실제 17기가 육사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세대들이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엘리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육사 11기도 엘리트식이 가장 강하고 우리가 정규육사 1기 17기도 우리가 가장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엄청 강했던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맡아서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과대망상으로 좀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박이도 그 영화에서 1공수여단, 2공수여단 나오는 박이도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그것도 보통 2년 하는데 1년 더 전두환 대통령이 연장까지 시켜주는데 근데 그 1986년에 육참총장 할 때 국방위 해식 사건이 벌어져요. 국방위원회 해식 사건. 회식 사건이? 뭐냐면 국방위원들, 국회 국방위원들하고 예.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친목 도망해서 술을 한잔 마시는데 예. 그때 이제 당시 김동영 그 당시 국회의원이 그 당시는 그래도 안 좋은 시절 아닙니까? 5공화국 시절에 네. 이 장군들 기를 죽인다고 뭐 똥별들만 다 모여있구만 이렇게 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상태에서 술 마시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잔이 이렇게 깨지고 이러면서 파편에 장군 한 명이 이게 부딪혀갖고 피가 잠깐 흘리니까 치고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두대 맞은 거죠 장군들한테. 난리가 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위기들이 80년대 군 우선이었단 말이죠. 보안사는 군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녹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강제 징집된 대학생들 대상으로 빨간데 녹화 푸른 물을 들인다 해가지고 참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런 안 좋은 시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그 80년대 이런 그러니까 그는 이제 육사 17기나 뭐 군인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부 정치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활개를 쳤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역사에 이건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말을 하십니다만 우리 역사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참 결국 뭐 그것들인 건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5.16에 박정희 정권에서 전략적으로 그 하나의 장교들을 키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결국 또다시 군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참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회 대신 한우회로 갑시다. 소선당 한우가 있잖아요. 한우로 즐거운 연말 연시. 한우 하면 또 우리가 풍성한 저녁 회식 뭐 이런 거 이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또 기름이 아주 그냥 골고루 박혀 있는 마블링 최고 2+, 그런 한우들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소선당 한우 여전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전화 말고 바로 그냥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이 모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선당 한우 특히 연말 연시에 고기 이렇게 쫙 냄새 피우면요 그 한우 냄새 이렇게 온몸에 배잖아요. 버스 타고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부자 된 느낌이에요. 너네 돼지갈비 먹었지 나는 한우 먹었잖아. 한우 먹었어. 자 소선당 한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바로 전두환 장군의 가장 친구이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전방에 있는 병력을 빼돌려서 12.12 성공에 기여를 하는
이제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노태우 네. 장군 그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1인자 2인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인자인데 결국 2인자가 1인자한테 권력을 얻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 결국 그 해냈네요. 해냈잖아요. 그게 영화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 이거죠. 뭐 나름 이겼다 생각하니까 그 노태근 장군이 이렇게 하는 말을 하죠. 두광아, 우리 아직 친구 맞지? 아 맞아. 이제 누가 이제 완전 원톱이 네. 됐으니까 아, 그래도 우리 친구 맞지 하니까 딱 한마디 하죠. 전두광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근데 달라지죠. 이제는 친구가 아니죠. 이제는 이제 권력자가 되었고 이제 부하이죠. 2인자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두 명의 관계도 좀 웃기긴 웃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5번을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응? 5번의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죠. 뭘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를. 전두환이 항상 선임자, 그 다음에 후임자. 계속 따라오서 그래요? 올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 청와대 경호실. 육사 부하사령관. 동기잖아요. 네, 동기인데. 어. 이게 본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아까 육사 11기 동기의 북극성의 회장은 네. 노태우가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63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선배 장교들이 너무 부정부패했다. 김종필 물러나시오. 이런 어떤 서명을 해가지고 이거를 박정희 그 당시 국가재건의장에게 전달했는데 이것도 쿠데타인 거예요. 쿠데타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 노태우 대였나 소령이었나 옷을 벗게 됐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걸 살려준 사람이 당시 전두환 대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박정희 의장의 전속 부관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네 살려줄게 해가지고 결국 군대에 계속 남아있게 해줬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 삼촌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성장한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굽히게 돼 있어요. 어려운 시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한테 저도 살다가 그런 경험을 친구들 보기도 했는데 네. 사람들 자기한테 잘하면 기본적으로 굽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전에는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지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 처남이 또 같은 6사 11기에 김복동 장군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안 맞아요. 결국 이 하나를 처음 만들었지만 결국 깨지는데 거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전두환 약간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냥 완전 화를 내고 난리가 났다잖아요. 감히 너가 지금 우리 두한이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처남하고도 그거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만큼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인자가 될 때 방법을 2인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이제 구금대에 있었던 김종필 당시 그 총재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2인자로 살아남는 방법을 노태우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근데 유명한 말 하죠. 같이 걸을 때조차도 한 걸음 물러나서 걸어야 된다. 같이 걸을 때조차도 한 걸음 물러나서 걷고 무조건 어떻든 절대로 네가 뭔가 가슴이 서운해도 티를 내면 안 된다. 네가 티를 내는 순간 두 사람을 이간한 세력이 생겨나서 더 사이를 벌린다. 아무리 섭섭해도 티를 내지 말고 무조건 과공을 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내무부 장관을 노태우 장관이 할 때 그 지금 각하가 부르십니다 하니까 지금 내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각하에게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전두환 각하가 듣고 한마디 했다지 않습니까? 역시 노 장관이 최고야. 내 생각해 주는 사람은 노 장관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발톱을 숨기고 그냥 무조건 고개 팍팍 숙이고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친구인데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가슴에 열받는 게 많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람한테 절대 말 안 하고 한강에 가서 혼자 울었다. 뭐 이런 이야기. 노태우.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진짜요? 한강에 가서 그래서 그 나중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놀렸다잖아요. 당신 혼자 뭐 한강 가서 울었다며 내한테 삐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고. 그때 딱 들이받았으면 역사가 아, 달라졌을 텐데 내가 네 들이받으면 들이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항상 고분고분했다는 거죠. 그 당시 민정당 대표를 할 때 네네. 청와대에서 이제 판공비를 던져준단 말이죠. 근데 5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죠. 500만 원밖에. 근데 당시 관제 야당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만든 야당 대표한테는 2천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지만 또 참고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냈다는 거죠. 이 사람 참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저울라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울라이가 어떻게 2인자로서 그 마오쩌둥 밑에 살아남았느냐? 기자들이 외국 기자가 물으니까 딱 한마디 했다잖아요. 네. 마오가 살고 있는 주석궁 쪽으로 딱 눈길을 돌리면서 모든 영광을 윗분에게, 모든 영광은 다 윗분에게 돌렸다. 내가 잘했다면 절대 하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을 윗분에게. 모든 영광은 다 위로 돌리고 모든 잘못은 나한테. 네. 그렇게 해야 이제 2인자로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럼 모든 영광을 위로 올릴 때 네. 1kg 커피도 같이 올리면 어때요? 네.
올리면은 영원히 사이 좋죠. 그렇습니다. 네. 1kg 커피 감사한 분들께 윗분들에게도 네. 선물하기 너무 좋은 커피입니다. 맞습니다. 네, 1kg 커피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그리고 포장도 아주 예쁩니다. 네. 네, 선물하기 너무 좋은 1kg 커피 지금 당장 1kg 커피 앱을 설치하시거나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다른 선물할 건 또 없어요? 선물할 거요? 네. 굳이 만약에 내가 정말 감사한 분이 있고 네. 정말 윗분이 계신데 이분께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살짝 열어서 네. 조심스럽게 대박114 대리운전 앱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네. 큰 선물이 되는군요. 대리운전 요즘에 연말연시 얼마나 술 약속도 많으실 텐데 우리 어르신분께서 혹시라도 아이고 운전 잘못하다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합리적 가격으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 네. 앱이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앱이기 때문에 이름 잘 지었어. 대박 114. 대박 114입니다. 네. 네. 우리 뭐 모를 때 114 항상 전화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꼭 사랑하는 분께 깔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결국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노태우 대통령에 관해서는 요즘 또 다른 재평가의 이야기 나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든 장군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이 장군의 시대는 뭐냐? 이명주 작가의 말이기도 합니다만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는 게 장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어났던 법적인, 불법적이고 탈법적 이런 일들이 장군의 사고방식이 정치에 투여되면 정치가 사라지고 이 전투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어떤 한국의 헌정에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제 성공했다고 막 술 마시고 여자들 불러갖고 놀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보고 있으면 권력을 결국 지향하는 것은 결국 주주육림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니 그게 뭐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만 잡으면 계속 뭐 여인들 문제가 나오고 뭐 가라오케도 나오고 무슨 사람 나오고 뭐 그 이게 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도덕성이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그게 최악이 된단 말이죠.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하고 이게 다 결국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물론 한 시대를 바라본다는 게 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양다리 측면도 바라봐야겠습니다만 어떻든 12.12나 이런 5.16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은 결국 비극이고 이 비극이란 것이 결국 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 가지고 또 많은 악영향을 던졌고 결국 이 국가 장래에 있어 가지고 큰 이제 손실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치는 자기 방어의 예술이라고 했어요. 정치는 결국 자기 방어를 잘하는 거거든요. 불법적인 수단, 탈법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방어의 예술이 되려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고 너가 살아야 되거든요. 너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려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살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당이랄까 상대 세력을 박살과 괴멸의 작전 전투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보고. 지금 정치 현실에 우리 정광님께서 일가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고. 죽고 죽이지 말라. 네, 아니 정치는 자기 방어 예술이란 말이죠. 자기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최고 하질 중에 하질인 거죠, 사실은.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는 아니다. 네. 상대를 꼭 죽여야만 내가 이기는 게 그게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상대를 죽이려 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상대를 살리는 것 그것이 상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그 스페인의 사상가가 했던 말이 네. 결국 문명이란 건 뭐냐면 약한 적과의 공존이란 말이죠. 약한 적은 밟아버릴 수 있잖아요. 약하니까. 강한 적은 밟을 수 없으니까 강한 적하고는 어차피 공존해야 되지만 약한 적은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문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다 야만 사회죠. 적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건 야만 사회. 그건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또 약간 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세상 모든 지혜가 다 여기에는 있습니다. 땀백이 최고죠. 정박님 최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이 영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관객으로 들고 계신데 이 방송 보시고 아마 영화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 방송을 또 보신다면 아마 영화에서 느꼈던 것과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어떤 깨달음 같은 게 또 있지 않으실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최근 이슈된 영화 서울의 봄 소재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또 재밌는 책으로 네.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